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10월 22일 저녁 6시 30분 경찰서에 청소년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14살의 소년 필립 치즘이 사라졌다는 어머니의 신고였어요. 필립은 2주 전 테네시주에서 이곳 매사추세츠 댄버스 고등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만들지 못했고요. 또 주변 지리도 완벽히 익히진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평소처럼 학교에 갔던 아이가 저녁 시간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는다며 어머니가 신고를 한 거죠. 사실 필립의 가정사는요, 학대로 얼룩져 있습니다. 양쪽 부모는 그가 태어난 이후 단 하루도 싸우지 않은 날이 없어요. 심지어 엄마 다이애나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 있었대요. 자식들을 돌보는 건 고사하고 그냥 방치하는 거죠. 게다가 자기가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다 애들한테 푸는데 특히나 장남이었던 필립에게 폭언을 퍼붓기 일쑤였습니다. 이 집엔 아버지도 문제가 많아요. 가정에 소홀한 아내를 좀 달래주고 그럼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또한 매일같이 술에 쩔어 살았습니다. 자식들한테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고요. 지난 2001년 다이애나는 남편의 간통과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아이들의 양육권도 청구를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둘은 이혼이 아닌 별거를 선택해요. 이때부터 부부가 따로 살기 시작한 거죠. 엄마는 필립과 자식들을 데리고 테네시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닙니다. 6년간 이사를 8번 했더라고요. 사실 이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좀 적응할 만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텐데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거주한 곳은 여동생의 집 지하실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경제적으로 결코 풍족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새들어 살았다고 하는데 어찌저찌 남편과의 이혼을 마무리하고 딱 2주 전에 이 댄버스라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온 상황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엄마 다이애나는 지금 자기 아들이 실종된 상황에서 즉각 다른 도시, 플로리다주에 사는 남편이 납치했을 거다라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걸 듣는 경찰의 생각은 좀 달랐죠. 자, 일단 신고를 한 시각이 무슨 아주 늦은 밤도 아니고 저녁 6시 반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14살입니다. 민감할 수 있는 나이죠. 그래서 경찰은 사춘기의 일탈로 잠시 나간 걸 수 있으니 어머니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진정을 시켰어요. 하지만 얼마 후 사건은 반전을 맞이합니다. 밤 11시, 이번엔 새로운 실종 신고가 추가로 접수됩니다. 필립이 다니던 댄버스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하던 24살의 여성 콜린 리처가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죠. 어라? 같은 학교 선생님과 제자가 한날 한시에 실종?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딘가 찜찜합니다. 콜린 선생님의 마지막 행적을 볼까요?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핸드폰이 꺼졌고 이후에 생활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오후 3시면 아직 학교에 있을 시간이거든요. 학교 끝나고 어디로 간 건지 아니면 여전히 학교에 있나? 한편 경찰은 필립의 핸드폰 위치도 조회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성과가 있었어요. 필립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저녁 6시 30분 학교에서 5km 정도 떨어진 쇼핑몰 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게 확인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이 영화를 끝까지 보진 않았더라고요. 중간에 나가요. 그리고 다음으로 다른 쇼핑몰에 들렸고요. 그 다음으론 고속도로를 따라 정처 없이 떠돈다는 게 위치 추적으로 파악이 됐죠. 이게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얘가 이렇게 떠도는 거지? 반항하나? 경찰은 즉각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12시 30분쯤 도로 위를 터덜터덜 걷고 있는 필립을 발견했죠. 당시 그의 모습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백팩을 메고 있는데 경찰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하자고 해요. 봤더니 피 묻은 커터칼, 콜린의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또 그 여자 속옷 한 벌이 들어있어요. 불길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누구의 피가 여기 묻은 거냐라고 했더니 필립이 덤덤히
대답합니다. 그 여자요. 신용카드의 주인이자 같은 날 실종된 콜린 선생님을 의미하고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잠시 콜린에 대해서 인물 파악을 좀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녀는 어릴 적부터 따뜻한 성품에 주변을 잘 돌보는 편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2013년 9월, 그러니까 필립이 전학 오기 직전에 이 댄버스 고등학교에 수학 선생으로 첫 발을 내딛게 돼요. 콜린은 특히나 수학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학생들의 정서나 여러 가지의 가정사랑 관심을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얘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학습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콜린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학생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전학 온 필립이었죠. 아이가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수업 내용도 따라오지 못하고 무엇보다 친구들과조차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 겉돌면서 그림만 그리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아이를 돕고 싶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시키는 걸 안 하냐 다그치기보다는 필립, 너 그림 정말 잘 그리는구나. 너 뭘 그리는 거야? 선생님한테 좀 알려줘. 막 이런 식으로 필립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대화를 막 이끌어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크게 결심을 하나 하게 되죠. 수업 후에 뒤처지는 필립 외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방과 후 보충 수업을 만든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고 학교 2층의 빈 교실에다가 필립을 비롯한 몇몇 아이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가벼운 분위기에서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애들한테 달래가며 보충 수업을 진행한 거죠. 그런 선생님의 노력을 아는지 필립도 간간히 참여하는 듯 했고요. 이렇게 조금씩 이 아이들을 좀 보살피다 보면 어느덧 필립도 다른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 수준만큼의 적응력을 보이리라 기대한 겁니다. 그러던 사건 당일, 그날 선생님은 수업 시간, 그러니까 보충 수업을 진행하던 중 의도적으로 필립이 좀 잘 알만한 주제를 하나 던져요. 얘들아, 테네시 주는 어떤 곳일까? 마침 필립이 여기서 살다 왔잖아. 우리 모두한테 테네시 주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그런데 이 익숙한 주제로 그저 그냥 대화에 참여시키고 싶을 뿐이었어요. 근데 돌연 필립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왜요? 아니, 황당하게도 막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선생님이 당황해서 그래 하고 화제를 돌렸죠. 하지만 필립의 반응이 다소 이상합니다. 애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지 막 씩씩거리면서 혼잣말을 중얼중얼하고 자신만의 막 세계에 빠져 있어요. 수업은 완전 뒷전이었죠? 참고로 이때 선생님의 질문에 필립이 분노한 이유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어쩌면 그 질문으로 인해 과거 테네시주에서 학대당한 여러 안 좋은 기억들을 상기시킨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오후 2시 54분 우여곡절 끝에 수업이 끝났습니다. 콜린 선생님은 잠시 화장실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가는 이가 있었죠. 바로 필립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파란색 후드티를 눌러 쓰고 손에는 장갑을 낀 상태입니다. 도저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머니 넣은 손에 커터칼을 쥐고 있었죠. 그리고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콜린 선생님이 혼자 있는 여자 화장실로 필립이 들어가요. 그리고 선생님을 마주하자마자 아무런 지체 없이 그대로 달려들었고요. 가지고 있던 칼로 16번 온몸을 난도질합니다. 선생님은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와중에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성폭행이 벌어져요. 오후 3시 7분 필립은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이게요, 선생님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지 13분 만이었어요. 그 짧은 사이에 살인이 벌어진 거죠. 이때 교내 CCTV에 포착된 필립은 앞서 파란색 후드 입고 있었잖아요. 이걸 벗어버렸고요. 이후에는 빨간 스웨터로 갈아입는 게 찍혀 있어요. 또 이후에는 검은색 마스크도 착용했고요.
그러니까 표정이나 걸음걸이 이게 방금 살인을 저지른 학생으로 보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죠. 오후 3시 22분입니다. 갑자기 대형 쓰레기통을 터덕터덕 가져오더니 선생님 시신을 담았고요. 유유히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요. 이걸 목격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뭐 쓰레기통 그냥 가져가나 보다 싶었죠. 그나마 이렇게 CCTV에 남아서 범행을 잡을 수 있었는데, 자, 40분 뒤에 필립이 교내 CCTV에 또 한 번 포착됩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후드로 갈아입었어요. 또 갈아입은 거죠. 그는 주변을 좀 경계하는 듯 하더니 유유히 사라졌는데, 자, 여기서 그 한 40분 간격이 비어 있어요. 그가 어디에 다녀온 걸까요? 필립이 쓰레기통을 가지고 사라진 그 40분. 그 사이 그는 인간이라고 믿기 힘든 짓을 저질렀습니다. 결론적으로 콜린 선생님의 시신은 학교 근처 숲에서 나뭇잎에 그냥 대충 엉성하게 덮인 채 발견됐어요. 발견 당시 하반신은 나체였는데요. 가장 엽기적인 건 그녀의 성기에 나뭇가지가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추후 부검 결과 필립은 화장실에서 선생님의 목을 칼로 깊게 그어 살해했죠. 이후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까지 훔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쓰레기통 가져와서 시신을 옮긴 거예요. 근데 유기한 후에 처리도 좀 허술했는데요. 현장에는 그 시신을 담았던 쓰레기통, 피 묻은 장갑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범인이 시신 옆에 메모 한 장을 남겨둬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난 너희 모두가 싫어. I hate you all. 자, 여기서 너네가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학교 적응에 진절머리가 났던 필립이 괜히 죄 없는 선생님한테 분풀이를 했고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현한 게 아닌가 분석이 돼요. 어쨌든 그렇게 대충 시신 유기한 후에 뭘 했냐? 선생님 카드 가지고 극장 간 거예요. 영화를 봤죠. 그리고 다 안 보고 나와서는 다른 몰에 가서 또 햄버거를 사 먹습니다. 버젓이 쇼핑을 즐기기도 하고요. 아니 얘 도대체 뭐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행동을 하죠? 어쨌든 이런 모든 증거를 토대로 필립은 긴급 체포돼요. 자, 그는 사건 당시 만 14세 미성년자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의 잔혹성이 너무도 크다라고 판단을 했고 바로 성인 재판을 적용해요. 보통 미국에서는 만 18세 미만은 소년법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살인, 강간, 테러 이런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성인으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필립은 1급 살인, 강간, 무장 강도 혐의로 기소됐고요. 그런데 이 필립이 정말 보통 애가 아니에요. 구금된 후에도 통제가 불가능하고 섬뜩한 모습을 보였어요. 청소년 교정센터에 구금이 되어 있던 2014년 6월 살인을 저지르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얘가 범죄자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교육을 받을 의무는 있잖아요. 그래서 당국이 교정센터에서 너 수업 받아라 라고 지시를 하게 돼요. 물론 위험 요소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지정된 책상에 앉아서 여러 가지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날 필립은 명령을 무시하고 복도 끝에 있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직원 화장실을 주시했죠. 그러다 잠시 후에 이 교정센터에서 일하던 29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거든요. 그러자 필립이 은밀히 움직입니다. 갑자기 연필을 하나 들더니 신발 벗고 쪼그려 앉아서 이 사람의 눈을 피하고 바로 이렇게 화장실로 이동하는 거예요. 몰래.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바로 그녀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더니 목을 졸랐죠. 피해자는 그때 비명도 지르지 못했어요. 근데 필립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손에 지금 있는 연필로 막 도망가려고 하는 그 여자를 막 찌르는 거예요. 정말 다행히 빠르게 보안 요원이 도착을 해서 정리가 됐지만 이번 범죄요. 놀라울 정도로 이전 콜린 때와 수법이 유사합니다. 그나마 흉기가 연필이라 큰 상해는 피할 수 있었던 거고요. 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사건 발생 1년 반이 지난 2016년 2월입니다. 콜린 살인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리는데 일단 필립 측 변호사는 정신질환 카드를 꺼내들어요. 판사님, 얘는 도무지 일반 애가 아니고요. 집안 환경도 너무 불우합니다. 라는 걸 강조했죠. 근데 여기서 몰랐던 점이 밝혀지는데 필립의 외갓집이 대대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고요. 앞서 어머니는 우울증이었잖아요. 근데 이모는 조현병으로 이미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필립 또한 이 사건 전후로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해요. 또 종종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애가 그런 증상을 나타날 때면 평소에는 되게 조용하고 온순했다가 싹 변해버립니다. 약간 싸늘한 사이코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걸 재차 강조하면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건 맞지만 심신미약에 의한 무죄를 줘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검찰은요, 우발적 범행? 너 그게 말이 돼? 바로 반박하기 시작해요. 앞서 사건 당일 필립 2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학교에 입고 간 건 파란색 후드, 중간에 빨간색 스웨터로 갈아입고 마지막에 등장할 땐 또 검은색 후드 입고 있었죠. 이게 사실 상의만 말씀드렸지만 하의 청바지도 갈아입었거든요. 게다가 장갑과 커터칼도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요, 중간에 집에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걸 다 가방에 넣어왔어요. 장갑은 왜 챙겼냐고요. 바로 여기서 살인의 계획성이 엿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재판 도중 피해자 콜린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납니다. 부검의는 그녀가 숲에 버려진 채 나뭇가지로 성적 유린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숨이 여전히 붙어 있었을 거다라고 주장해요. 그렇다면 더 안타까운데요. 사실 전학온 이 아이를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필립한테 공격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하고 또 그 유기장소에 가가지고 또 성적 유린 당하고 이 과정을 피해자가 고스란히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부검의의 주장이 결국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면 앞서 화장실에서 너무 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사망했을 거다. 그 가능성을 우리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이에 따라 숲에서 가해진 2번째 성폭행은 결국엔 재판에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필립에게는 1급 살인 혐의, 40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한 강간과 무장 강도에 대해 각각 징역 40년씩이 추가로 내려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교정센터에 있을 때 저지른 범죄 있잖아요. 이걸로도 추가형이 내려지면서 그는 앞으로 최소 57년간 미국 사회에서 가석방 없이 격리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필립은 끝까지 왜 선생님을 살해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유족한테는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아니, 선생님이 뭐 체벌을 하길 했어요? 차별을 했어요? 그냥 선량한 마음으로 도와주자는 건데. 24살의 선생님은 그렇게 첫 직장에서 제자의 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필립 얘가 자기가 살아온 14년이라는 짧은 인생에서 부모한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유일하게 사랑을 보여준 선생님을 그렇게 죽여. 범인 필립이 앞으로 감옥에서 그 57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시작은 좀 공포와 관련된 이야기로 해볼까 합니다. 미국에는 호러물 매니아들이 잘 모이는 아주 흥미로운 사이트가 한 곳 있어요. 바로 크리피파스타인데요. 가보면 각종 괴담의 도시전설, 괴생명체 스토리까지 인터넷상에 떠도는 모든 이야기가 다 모인다고 볼 수 있죠. 그중엔 실제 겪은 일도 있고 또 어디서 들었는데 퍼왔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피파스타가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2009년에 유저들 사이에서 초자연적 이미지 만들기 콘테스트를 하면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각종 미스테리하고 공포스러운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던 중 빅터 서지라는 사람이 올린 사진이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섬뜩한 사진인데요. 일단 팔다리가 길쭉하고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성이 서 있습니다. 눈, 코, 입이 없는 건지 하얀 마스크를 쓴 듯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작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죠.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인간이라기엔 키가 너무 커요. 또 뭔가 이렇게 세로로 쭉 늘어진 듯 기이하게 날씬하고요. 사진을 올린 빅터가 함께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건 스털링 시립도서관 화재 현장에서 복구된 사진입니다. 14명의 어린이가 납치된 후 실종되었는데 그를 슬렌더맨이라고 부릅니다. 증거물로 입수된 실제 사진입니다. 자, 그렇게 이 사진 속 인물에게 슬렌더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그는 크리피파스타가 낳은 최고의 스타였죠. 그 유저들 사이에서는 다들 호러 매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슬렌더맨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막 여러 가설이 붙게 됩니다. 결국 대중은 슬렌더맨이 이 사진 속의 여자아이를 납치하고 살해했다라고 믿기 시작했죠. 특히나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늘 메고 다니면서 긴 두 팔로 아이들을 위협하고 납치한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슬렌더맨은 당시 시대의 새로운 괴물 유령으로 자리 잡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 스토리에 완전히 심취한 2명의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호닝 초등학교에 다니던 모건 가이저와 애니사 와이어였어요. 사실 두 아이가 처음부터 친했던 건 아닙니다. 이들 중간에 또 다른 친구 페이튼이 있었어요. 2013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페이튼이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모건을 발견합니다. 페이튼은 평소에도 막 애들 중에 소외되고 막 혼자 놀고 이런 걸 좀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모건을 챙겨줬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죠. 그렇게 두 사람이 급격히 친해졌는데요. 맨날 같이 점심 먹고 수업도 듣고 우정 쌓여갑니다. 베프됐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난 2014년에 상황이 급변했죠. 모건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새로운 친구 애니사를 알게 된 겁니다. 일단 둘은 집 방향이 같으니까 귀가를 같이 하죠. 게다가 성격적으로도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게 비슷해요.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이 환호하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크리피파스타였습니다. 특히나 두 사람은 당시 열풍이었던 슬렌더맨 여기에 열렬한 팬이었어요. 그렇게 빠르게 친해진 거죠. 처음에는 페이튼까지 3명이 함께 어울렸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모건과 애니사가 슬렌더맨을 너무 광적으로 막 신봉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페이튼과 좀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페이튼은 좀 얘네들 좀 이상한데? 하고 이질감을 느꼈다고 해요. 모건과 애니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쉬는 시간에도 학교 후에도 둘이 쫑알쫑알 슬렌더맨 이야기만 해요. 이게 마치 한국으로 치면 같은 아이돌을 좋아하면 애들끼리 할 얘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한테는 슬렌더맨이 그들의 아이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통화를 하면서 슬렌더맨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할 게 그렇게 많냐 싶은데요. 사실 모건과 애니사에게 슬렌더맨은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유령이었어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모건에게 슬렌더맨은 우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뭔가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는 그 강한 존재감에 매료된 거예요. 동경을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모건이 갑자기 머릿속으로부터 어떤 남성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메시지였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목소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건은 이걸 슬렌더맨이 자신에게 보내는 텔레파시라고 믿게 돼요. 너무도 기뻤죠. 그래서 애니사한테 가서 야,
슬렌더맨이 나 알고 있나 봐. 들떠서 자랑도 합니다. 슬렌더맨을 강하게 믿고 있던 애니사도 같이 막 흥분을 해줘요. 결국 두 사람은 우리가 슬렌더맨을 직접 만나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피파스타를 계속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슬렌더맨이 여기 출몰했다 저기 출몰했다 막 정보가 있어요. 보니까 집에서 꽤 가까운 곳에 슬렌더맨이 출몰을 하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집 인근에 있는 데이비드 파크라는 공원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슬렌더맨을 만날 계획을 세우던 중 갑자기 모건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뭔가 공포에 질린 듯 하면서도 묘하게 들뜬 얼굴로 이렇게 말했죠. 지금 슬렌더맨이 하는 말이 허락 없이 우리가 거처를 찾아서 화가 났대.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일 거래. 가족 살리려면 우리가 그의 부하가 되어야 한대. 이러는 거예요. 자,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치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앞으로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아셔야 합니다. 먼저 애니사의 표정도 심각해졌어요. 그녀 표정에 한 채 의심도 없었고요. 왜냐? 슬렌더맨은 실존하니까요. 그러면서 두 아이가 슬렌더맨의 부하가 되는 방법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모건이 대부분의 대화를 이끌었죠. 그러다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우리가 부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려면 인간 재물이 필요해. 우리 같이 페이튼을 죽여서 바칠까? 이걸 듣게 된 애니사도 멈칫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건 너무 무섭지 않냐? 하고 일단은 대화를 마무리해요. 헌데 모건이 쉽게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며칠이나 애니사를 설득하면서 너 빨리 결정해야 돼. 우리가 부하가 되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어. 페이튼만 죽으면 돼. 그러면 우린 슬렌더맨한테 인정도 받고 가족도 구하는 거야. 이런 거듭된 모건의 설득에 애니사는 어느덧 가족이 죽는다고 이 두려움만 남았어요. 그걸 막기 위해 별 수 없이 페이튼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두 아이는 며칠간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올랐죠. 잠든 사이에 칼로 찌를까? 욕조에 물 받아서 익사시킬까? 아니 이게 12살, 13살 초등학생들이 생각했다고 정말 믿기 힘든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랜 토론 끝에 슬렌더맨이 살고 있는 데이비드 공원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만의 암호도 만들었어요. 칼은 크래커라고 부르고 숲은 캠핑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둘이서 은밀한 살인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 5월 30일, 그날은 모건의 생일 파티가 있던 날이죠. 애가 12살이 되는 날이었어요. 가장 친했던 친구 애니사가 파티에 왔고 또 페이튼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얘네들끼리 소위 미국에서 슬립오버라고 하는 막 먹고 마시면서 그날 생일 파티 당사자의 집에서 자고 가는 파자마 파티를 열게 됩니다. 오랜만에 페이튼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모건과 애니사가 유독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막 먹을 거, 피자와 컵케이크 챙겨주고 또 밤이 되니까 도란도란 맞장구도 쳐주면서 수다도 나누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보면 그냥 평범한 초등학생 여자애들끼리 깔깔대면서 노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문득 모건이 페이튼에게 물었죠. 우리 내일 데이비드 공원에서 같이 놀래? 사실 페이튼에게는 이런 시간이 꽤 오랜만이었어요. 원래는 모건이랑 제일 친했는데 얼마 전부터 애니사가 나타나더니 좀 뺏긴 느낌도 들었죠. 얘네 둘이서 너무 슬렌더맨에 막 빠져 있다 보니까 거리를 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간만에 이렇게 만나서 노니까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서 페이튼도 들떠가지고는 야, 너네 그 데이비드 공원 가는 게 슬렌더맨 찾으려고 가는 거지? 나도 같이 가. 흔쾌히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모건과 애니사는 만족스럽다는 듯 눈이 마주쳤죠. 다음 날 아침 모건은 먼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갑니다. 칼 한 자루를 꺼내서 자신의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 아침 9시부터 다녀올게요 하고 친구들과 함께 공원으로 향하는데요. 잠시 후 이 공원에서도 유독 한적한 곳을 찾아 헤매던 중에 공중 화장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저기야. 셋이 다 같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 공범들이 원래대로라면 화장실에서 페이튼을 공격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칼자루를 쥐고 있던 모건이 좀 겁이 난 것 같아요. 주저하는 거예요. 애니사 또한 여기 피가 많이 튈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잠시 후에 세 사람은 근처 숲길로 향했습니다. 이 데이비드 공원에서도 남동쪽에 있는 덤불 지역이었어요. 이때 애니사가 말하죠. 야 페이튼, 풀 속에 벌레 있는지 찾아볼래? 그래서 막 둘이서 같이 찾아보게 돼요. 페이튼이 잠시 정신이 팔린 사이에 그 뒤에 있던 모건은 다시 13cm짜리 칼자루를 손에 꼭 쥐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페이튼 모르게 애니사가 살짝 다가와서 속삭여요. 모건, 네가 해야 돼. 지금 당장. 굳은 결심을 한 듯 모건은 무방비 상태의 페이튼에게 다가가더니 그대로 등과 가슴, 복부, 팔까지 보이는 대로 찔렀습니다. 이때 난 상처가 무려 19곳이에요. 페이튼은 쓰러졌고 많은 피를 흘렸어요. 미약하게 숨이 붙어 있었지만 너무도 고통이 커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죠. 또 무엇보다 어젯밤부터 재밌게 놀던 이 친구들이 자기한테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모건과 애니사가 아주 차갑게 말해요. 움직이지 마. 피를 많이 흘리면 더 빨리 죽거든. 그렇게 두 사람은 페이튼을 홀로 두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19차례나 공격을 받은 페이튼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만신창이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막 피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가 살겠다는 일념으로 몸을 조금씩 움직입니다. 저 사람이 다니는 자전거 도로로 가면 누군가 날 발견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겨우 의식 붙잡고 몸을 끌고 100m를 기어갔죠. 드디어 길에 닿자 정말 기적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이 딱 아이를 발견합니다. 한눈에 봐도 피투성이에 좀 심상치 않아요. 이때 페이튼도 이제 사람을 보니까 이제 살았다 싶었는지 정신을 잃게 됐고요. 아이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고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에 따르면 복부의 대동맥이 손상된 상태였는데요. 만약 정말 1mm만 더 칼이 들어갔더라면 현장에서 바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천신만고 끝에 페이튼은 기적적으로 생존합니다. 하지만 그날 겪은 트라우마는 평생 잊을 수 없겠죠. 한편 공원을 떠난 모건과 애니사는 인근 월마트 화장실로 가서 몸에 묻은 피를 씻어냈어요. 그리고 나와서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죠. 이들이 향한 곳은 300km 정도 떨어진 니콜렛 국립공원에 있는 한 집이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등장하냐? 거기에 슬렌더맨의 대저택이 있다고 애들이 크리피파스타 통해서 알아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거기가 어디냐면 괴담에 등장하는 유명한 집인데 슬렌더맨뿐만 아니라 유명한 살인마 제프 더 킬러도 뭐 함께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 괴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서 살인을 저지르고 슬렌더맨 저택을 찾아가요. 근데 사실 그 장소는 완전히 인터넷이 지어낸 허구, 가짜의 공간이었죠.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5시간 만에 이 두 아이가 공원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발견됐을 당시 배낭이 있었는데 그 배낭에 생존을 위한 간식과 물이 들어있었고요. 또 범행 도구인 칼도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추후 보니까 모건이 그 칼을 챙겨서 슬렌더맨을 만나면 자랑스럽게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단순한 범행 도구가 아니라 모건이 내가 재물을 바쳤습니다. 당신의 부하가 될 겁니다. 하는 헌신의 표시였던 거예요.
자, 어쨌든 페이튼이 생존하게 되면서 살인 미수로 기소가 된 모건과 애니사. 12살 아이들 어떻게 재판에서 반응을 했을까 궁금한데요. 모건은 내내 차분하고 무표정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데요. 그리고 여전히 슬렌더맨을 강하게 신봉하고 있었죠. 완전히 애가 왜곡된 믿음으로 그냥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특히나 얘가 고작 해야 12살인데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경찰 앞에서 그냥 네, 제가 다가갔고요. 칼로 찔렀고요. 마치 어제 뭐 했는지 설명하듯 담담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경찰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반면 애니사는 좀 더 감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그냥 모건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거 듣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얘도 슬렌더맨을 강하게 믿고 있었는데 우리가 신봉하는 슬렌더맨을 위해서라면, 부하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진술을 했죠. 자, 이를 통해서 애니사가 모건에게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종속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요, 비록 범인들이 미성년자, 정확히는 아동 아닌가요? 그렇게 어리긴 하지만 매우 심각한 수준의 범죄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성인 재판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위스콘신주 법에 따라서 12살 이상의 피고인은 성인으로 기소가 가능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이후 2년간 긴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먼저 애니사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요. 그건 바로 2급 살인 미수 유죄. 그러면서 법원은 최대 25년간의 정신병원 수감을 명령했죠. 이게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애가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게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인 2018년 2월에는 모건의 판결도 결정돼요. 1급 살인 미수 혐의 유죄. 40년간의 정신병원 수감이 내려졌죠. 앞서 얘가 환청과 환각을 겪었잖아요. 결국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건데요. 사실상 긴 재판이 진행된 것도 두 사람의 정신감정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동 살인마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건과 애니사는 각각 정신병동에 수감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아보니까 애니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에요. 담당 의사가 당신은 이제 재범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대요. 그래서 전자발찌 차고 이제 보호 감찰을 받는 조건으로 20살의 나이에 가석방이 내려졌죠. 그러다가 2023년에 아예 전자발찌 규정이 해제되면서 사실상 그녀는 이제 일반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정신적인 문제가 더 심각했던 모건은 현재까지도 정신의료시설에 수감이 된 채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받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회로 복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존자 페이튼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사실 죽어서도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게 됐어요. 강한 생존 본능으로 겨우 살아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죠. 오죽하면 페이튼이 한동안 밤에 잘 때 칼을 베개 밑에 넣고 자야만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녀가 주범격인 모건의 가족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 비극은 모건이 아니라 모건의 정신분열증에서 비록되었다는 걸 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 가족들이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요. 정말 큰 뜻을 가진 위로의 메시지였죠. 한편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건이 터지고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그룹이 있죠. 바로 크리피파스타 회원들이었어요. 어쩌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들 괴담인 걸 알면서도 호러물, 공포를 즐기기 위해서 이리저리 양념을 치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 12살 소녀들한테 종교가 되었고
또 살인미수라는 범죄를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회원들도 일말의 책임을 느꼈는지 피해자를 위한 모금을 진행해요. 또한 슬렌더맨의 원작자 빅터가 나서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21세기 현재 우리는 정보의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심심치 않게 거짓 선동하는 정보도 넘쳐나고 있어요. 어른들은 그걸 진짜다 가짜다 판별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한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학교에서도 인터넷의 가짜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애들도 옛날과 같지 않은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있어야 한다라는 꽤 합리적인 주장이었죠. 오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는 그냥 정신분열증에 걸린 꼬마아이들의 미친 짓 아니었냐라고 단순하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적인 애들의 상상력에 그 불씨에 기름까지 부어준 어른들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